찬성 64.1%, 반대 35.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6.7%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어야 했는데 2.6%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주주들의 반대로 경영권을 박탈당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시민단체, 소액 주주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땅콩 회항과 폭행, 배임, 횡령 등 조 회장 일가의 수많은 갑질과 경영 비리가 이번 결과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경영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해온 한국 재벌 문화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와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이유로 들어서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 동영상 문제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말했다고 박 후보자가 언급한 것을 두고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재산이 12억 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전 신고에 비해 1인당 평균 5,9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금액으로 10명 가운데 7명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영국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관련 대안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대표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어제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졌는데 찬성 64.1%, 반대 35.9%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최소 66.7%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2.6%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이끈 소액 주주들의 힘이 컸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주주들의 손에 물러난 첫 번째 재벌 총수가 됐습니다. 네, 밤사이에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일에 대해서 재벌 중심의 한국 재계에 경종을 가하는 사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한항공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 측은 조 회장이 경영권은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아침엔 박영우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조양호 사내이사의 중임은 부결되고 박남규 후보는 사회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에는 주총에 참석한 주주 64.1%가 찬성했고 35.9%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사 선임에 필요한 기준 66.7%를 간발의 차이로 채우지 못한 겁니다. 반대를 주도한 건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지분 11.6%를 가진 국민연금은 내부 경론 끝에 26일 저녁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연금, 플로리다 연금 등 주요 외국인 주주도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ISS 등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하라고 권고하면서입니다. 외국인은 대한항공 지분 24%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소액 주주들의 표를 모아 가세했습니다. 이사 연임이 좌절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1999년 대한항공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입니다. 조 회장은 주주들의 손에 물러난 첫 재벌 총수로도 기록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회사 측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조 회장이 이사직은 잃었지만 경영권을 박탈당한 건 아니라고 밝혀 계속 경영에 관여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해임에는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분은 11.56%에 불과하지만 전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소액 주주들을 결집시켰습니다. 한때 주주총회 거수기라는 오명까지 썼던 국민연금이 크게 달라졌죠. 경영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회장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팽팽했던 무게추는 급격히 반대로 기울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찬반 입장을 미리 정해 밝히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달라진 것 중 하나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마치 집사처럼 국민의 투자금이 축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적극적인 경영 개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항공 주총을 계기로 그 위력이 드러나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제히 지나친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대한항공 외에도 100여 곳이 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주요 기업에선 총수 일가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일이 경영에 개입할 경우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 등에선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2.5% 올랐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갑질 논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번 결과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이들의 갑질은 아예 일지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자주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일지를 전다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가족 경영을 내세우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갑질로 수사를 받게 된 건 약 4년 전부터입니다.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 12월 미국 LA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조연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오지 않았다면서 항공보안법을 어기고 비행기를 돌려 세웠습니다. 절 나무어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조 회장은 약 4년 뒤 이번엔 둘째 딸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논란 때문에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함과 욕설이 일상이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성난 대한항공 직원들은 가면을 쓰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씨가 물러나라! 조씨가 물러나라!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의 폭행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까지 나왔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 비행기로 명품 등을 밀수하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조 회장 본인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만 3번째 출석하시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해온 한국 재벌 문화에 이정표를 세웠다. 주요 외신들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박탈을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도 의미 있게 다뤘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결과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 재벌 문화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14년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는 캐나다 연금 등 주요 외국인 주주의 반대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조 회장의 퇴출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로는 처음이라며 아시아 4번째 시장에서 행동주의 투자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러나 조 회장이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지만 과반을 차지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네, 어제 관심이 집중됐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한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 문제, 또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어제 박 후보자가 말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부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동영상 얘기를 했다는 것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자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2009년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태국에 골프 여행을 갔던 문제가 거론되자 저희들을 마치 그 스폰서가 있어서 어디 그 여행을 간 의원들처럼 둔갑을 씌우려 하다가 그런 정도의 야당 탄압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20만 원씩 예금을 부어간 여행인데 MB정부에서 스폰서 여행으로 몰았다며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박 후보자 자신의 집이 내 채라고 말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집 몇 채를 갖고 있다라고 발언한 그 내용은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사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셋집이나 월세집에 사는 분들도 모두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201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에게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동영상을 언급했음에도 차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저녁 박 후보자 발언에 반발하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고 청문회는 중단됐습니다. 여야 갈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지금 북미 관계에서 미국 내의 국내 변수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뮬러 특검의 무혐의 보고서가 나왔고 이제 북한이 협상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오고 미국의 압박 전략도 좀 느슨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 쪽에서의 발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미 국무부 예산 요청 청문회 참석차 워싱턴 현지 시간 27일 미 하원에 나온 폼페이오 장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황에 빠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압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새 대북 제재 철회 지시로 미국의 압박 전략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도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말만 믿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충분히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 하원에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Sir, their activity that we've observed is inconsistent with denuclearization.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한 질문에도 검증 가능한 변화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에 대해선 전투 태세를 갖춘 병력을 유지하는데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을 포함 한국 정부의 상당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놓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게 영국 하원이 앞으로 브렉시트 계획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메이 총리가 보수당 의원 300명가량이 모인 자리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처리를 조건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해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이후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등은 다음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반대해오던 보수당 강경파는 찬성으로 돌아설 움직임입니다. 차기 총리를 노리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웃음을 지으며 합의안을 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파 리더인 제이콥 리스모그 의원도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기권만 해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정부가 같은 합의안을 또 표결에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EU로부터 브렉시트 관련 추가 입장을 들었으니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투표가 실시될지 또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집권당이 초래한 브렉시트 혼란은 원칙이나 국가 이익이 아니라 보수당 내분이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중 총리 회담은 2016년 황교안 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2년 9개월 만이고 사드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응우엔 푸종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6개월 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출석하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직접 발의한 육아 관련 법안을 아이와 함께 설명하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서 문 의장은 여야 동의를 얻은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일단 오늘 본회의 동반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어제 마감이 된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3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키움뱅크, 토스뱅크는 참여를 공개적으로 말을 했었고 여기에 애니밴드 스마트은행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예비인가 결과는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5월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쌀 가격이 내려가는 정도가 다음 달부터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재고 상당분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 크게 가격이 내려가서 올해는 80kg당 19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에 대해서도 쌀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도록 한 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부가 현장 점검을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부근에 있는 가구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연기가 한때 제주공항 활주로까지 퍼졌지만 항공편 운항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내 채탄 작업장에서 가스 연소 사고가 났습니다. 지하 1,075m 깊이에서 발생했는데 작업 중이던 50대 박모 씨가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이 살았던 러시아 옛집이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오늘 문을 엽니다. 국가보훈처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세워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전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안중근 의사 추모 비석, 1995년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었는데요. 전남 나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석재상에서 이 비석을 산 한 나주 주민이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중요 기록물 100만여 점을 관리하는 서울기록원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안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임시 개원을 하고 5월에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등을 전시하는 개원 기념전이 열립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각 경제 주체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애로사항들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CEO들에게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을 예정입니다. 이른바 조두순법,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 관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초에 법안이 발의됐었는데요. 1년여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조두순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 관찰관이 출소 후의 행동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첫 증인인 시진국 판사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부터 공전될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증인신문도 안 끝나고 임 전 차장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된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공기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충북 지역의 경우 86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 치솟아 있습니다. 오전까지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먼지도 차츰 해소되고 내일은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을 따라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7cm가 더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4도, 대전과 전주 17도, 대구 18,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함흥이 10도로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교체 작업 중이던 낡은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습니다.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임시로 해둔 안전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7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밑으로 콱 내리꽂히는 소리 났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작업을 하던 34살 장모 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6년에 완공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돼 전체 교체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1차수하고 2차 차수까지 있는데 2차에 큰일 났어요. 엘리베이터에는 비상 브레이크와 철선 등 추락을 막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장 씨 등은 교체 작업 전에 기존 철선을 잘라내고 고리와 다른 줄을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와 작업자 무게를 견디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튼튼한 걸 걸었으면 비상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매달릴 수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부실이니까. 장 씨 등은 꼭대기인 18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기계실 근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17층에 엘리베이터를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놔주고 관련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해 마약류 관리 장부를 조작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약품을 관리하는 보건당국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비롯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이 900곳에 달합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이 중 15%를 뽑아서 조사해봤더니 13곳이 마약류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를 당한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도 약물 오남용을 완벽하게 막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43만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었습니다. 1111처럼 같은 숫자를 반복해 적거나 아예 없는 번호로 적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행안부와 함께 이런 오류를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주민번호를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를 일일이 걸러내기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어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짙은 날이 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는 음료수나 먼지를 막아준다는 화장품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부분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수소가 들어있어 미세먼지를 없애준다고 광고하는 음료수입니다. 수소가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둡니다. 생수보다 5배나 비싼데도 시장 규모는 연간 2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소수의 효과는 검증된 게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많은 부분 날아가 버립니다.
대부분은 장이나 위에서 흡수되지 못합니다. 들어있는 수소의 양도 극히 적습니다. 제품에 표시된 함량은 0.7에서 2.2 ppm 수준. 그나마 표시 함량의 10%만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도 비슷합니다. 우선 공인 시험 기관의 성능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사 땐 절반가량이나 됐습니다. 인증을 거친 제품들도 미세먼지를 완전히 막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두 편의 임상시험뿐만이 아니고 여러 편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결국 KF 마크가 붙은 마스크를 쓰는 게 미세먼지를 가장 잘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식약처는 또 외출 후엔 깨끗이 씻는 게 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개혁같이 훼손하는 조양호 회장 연임한 건 반대한다.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바라는 주주들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땅콩해양 사건부터 지금까지 예상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재판 중인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십니까? 충분히 한 걸로 이번입니다, 이번. 그만해요, 그만해.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결을 행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써 조양호 사내 이사의 중임은 부결되고 우리나라 재벌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습니다. 주주들의 손해에 의해 재벌 총수가 물러나게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내 경제계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자, 주주권 행사로 총수가 물러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재벌 오너가의 인사가 네.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정말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런 이사의 뭐 중임이라든가 선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이제 3분의 2 그리고 마지막 참석자의 보통 3분의 1 과반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 대한항공의 정관이 굉장히 독특한 게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필요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만에 하나 보통 정도인 참석 주주의 과반이라고 했다면 어제 통과가 됐겠죠. 근데 독특한 대한항공 나름의 이 정관 굉장히 좀 강합니다. 3분의 2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이사 선임 중임의 안건이 통과된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66%나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만 더 얻었으면은 이번에 찬성표를 받아서 통과가 될 뻔했는데 뭐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조양호 대표 이사는 네. 쫓겨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사실은 문제가 있고 뭐 배임이나 횡령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된 경영자를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내쫓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동안 한국 재벌 문화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사회 문화이기도 하고요. 네. 주주총회 같은 건데 이사회를 거의 이제 재벌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너 일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안건이 내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의 일전 확실한 지분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펀더멘탈을 훼손했다든가 오너가 뭐 아주 이런 뭐 판결을 받았다든가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이제 강력한 주요 주주가 그동안의 거수기가 아닌 본격적인 의견을 행사함으로써 뭐 이뤄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양호 회장은
사내 이사로서의 경영권 행사는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네.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분명히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경영권 박탈이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재 남아있는 사내 이사를 보면은 일단은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죠. 또 이사에 남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조양호 회장 오너 일가의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가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은 이론적으로는 박탈돼 있지만 또한 이사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뒤에서 뭐 아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사회 구성들이 또 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인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마치 수렴청정하듯이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든 경영에 간섭 개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직함이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같은 전무상물에도 전무이사, 등기이사, 이사회에 있는 전무가 있고 그냥 전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대표다, 회장이다라는 직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분위기로만 보면 뭐 그런 회장이라는 직함을 뺏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항공은 경영권에서 완전히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아들 것입니다. 조원태 사장의 임기도 2년이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항공의 지배 구조도 전혀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었고 네. 어제 뭐 주주총회에서도 64.1%는 연임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6%. 이런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그래서 뭐 어제 박창진 씨도 이제 그런 우려를 네. 같이 표명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인 거 아니냐, 상징적이고 뭐 정말 이론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네. 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서 뭐 주주총회 문화하고 소액 주주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게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착되게 될 때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재벌 총수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걸음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소액 주주들도 마찬가지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뭐 소액 주주도 우리 주식회사라는 게 결국 이 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주주 한 표 한 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수초지식 코드라고 해서 수탁자 의무.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것은 결국 이제 돈으로 주식을 사가지고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돈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 행동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을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게 수초지식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초지식 코드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국민연금이 찬성, 반대 혹은 적극적인 경영 개입을 할까 아니면은 빠질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작년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국민연금이 이 수초지식 코드를 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또 외국에 특히 미국의 뭐 캘퍼스 연금이라든가 뭐 뉴욕시 연금처럼 이게 꾸준히 전통이 쌓이면 굉장히 어떤 묵직한 핵심 주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다 이런 비판도 하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삼성전자, 현대차 2대 주주 다 네. 국민연금이고요. 지금 아마 10% 이상 갖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100곳 정도가 되고 5% 이상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국민연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더 산다면은 웬만한 기업들의 핵심 주주, 주요 주주가 다 국민연금이 되게 될 텐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재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와장이면 연금 사회주의라고 해서 뭐 정치권이라든가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좌우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자유로운 의사, 뭐 결정, 경영진의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좀 더 객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네. 독립성을 함께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정부 입김을 받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전 정부에서
뭐 삼성물산과 구제일모직 합병해도 국민연금 그 사태거든요, 바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재계에서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또 왜 저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면 더 객관성을 유지할까?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쯤 이렇게 되고 이제 적극적인 행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더 이상 정부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떼어내서 또 독립성으로 가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타깃, 그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SK 주총도 있었습니다. 네. 유태인 회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했는데 어제 이제 통과가 됐고요. 내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또 이사 선임이 있는데 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2대 주주니까 네. 국민연금이 어떤 행사를 할까 뭐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제가 일관성,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조양호 회장 또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한 그 이유를 든다면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표를 행사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네, 이번 주에 대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잇따라 열리게 되는데 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다스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어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전격 출석해서 이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들은 이 전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고 검찰은 지적했고 재판부도 주의를 줬습니다. 한민영 기자입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예상을 깨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작심한 듯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2007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로펌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이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약 68억 원의 소송비를 대신 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만한 액수가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학수 전 부회장은 대통령 후보가 요청한 사안이라 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이라 따지지 않고 줬다고 보면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도와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증언을 듣던 이 전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고 검찰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장 역시 증언을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재판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경고를 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연희동 집은 아버지 재산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의 친필 자술서가 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연희동 자택이 이순자 씨 것이어서 공매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이 공매를 중단하라며 다른 법원에 냈던 신청이 어제 받아들여지면서 전 씨 부부는 당분간 연희동 자택에서 그대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전두환 씨 측이 낸 소송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직접 쓴 진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연희동 집과 별채 같은 재산 목록이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님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연희동 집을 갖고 있어 검찰의 공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무색합니다. 전 씨 변호인은 자필 진술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지난 2월 행정법원에도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먼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부부는 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등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택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박영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박 후보자의 발언인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김 전 차관 임명 전 동영상 얘기를 하면서 임명을 만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후보자의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해왔던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임명되기 직전인 2013년 3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이때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범죄 동영상을 언급하며 차관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를 오신 날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동영상 CD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정회중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걸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신과 대화를 나눴던 걸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황 대표가 이미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해당 동영상을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줄곧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은 수사에 개입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말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얘기를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박 후보자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취재진 앞에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곧바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한테? 예. 택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다. 검증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나는 거기까지 들었어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그것은 CD를 봤다든지 법사위원장실에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어요. 난 연루된 게 없어요. 검찰에서 판단한 것이고 내가 개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 전 차관 임명 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나는 그렇게는 들었어요. 임명 직후에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또 그러고. 그러면서도 박영선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 전 차관 관련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그 사이에 있었는지 내 기억이 없어요. 황 대표는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 관한 내용이 거론된 데 대해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2013년에 분명하게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이 보고와 관련된 메모도 낼 수 있다고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당시 경찰 간부입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면서 하는 얘기가 제대로 된 보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는 파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할 때 실무를 책임졌던 전직 경찰 간부 A씨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내정을 발표한 날 경찰청 직원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성범죄 의혹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적어놓은 메모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메모를 보고 분명하게 날짜와 시간을 특정한 겁니다. A씨는 또 당시 청와대가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정황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첩보 보고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질책을 받고 그다음에 호출을 당하고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뭐 이런 얘기는 분명하게 전하 과장이나 팀장들 앞에서 한 거는 사실입니다. A씨는 검찰이 요청하면 가서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자료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의 기억과 또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자료 뭐 있는데 자료는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면 당연히 제출을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제출도 하고 가서 진술도 하겠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보고와 관련한 메모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당시 경찰 간부는 자신이 봤던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원본을 다시 찍은 영상이라서 화질이 나빴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김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원래 동영상을 다시 찍어서 저장한 것입니다. 영상을 휴대전화기로 다시 찍은 탓에 화질은 나빴지만 당시 경찰 간부 A씨는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3월달 동영상도 육안으로 봐도 김학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에 나서는 건 당연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무유기 문제. 이 영상은 이후 참고 자료로 수사 기록과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경찰 등에 주장해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2016년 9월 4살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피가 섞인 설사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여 결국 부모들이 맥도날드 측을 고소했죠.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진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이미 팔린 것을 감추기 위해서 관련 재고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 최은주 씨와 함께 300여 명의 엄마들이 맥도날드 본사와 납품회사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식품을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저희 아이는 평생을 신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최 씨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기 시작한 건 2016년 9월. 이후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여 해당 부모들은 이름에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6개월 넘는 수사 끝에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대표 송모 씨 등 납품업체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작 맥도날드에는 아무런 처분도 없었습니다. 햄버거병 발병 원인이 아이가 먹은 패티 때문인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연 맥도날드는 아무런 죄가 없을까? 최 씨 아이가 피가 섞인 설사를 하기 석 달 전인 2016년 6월 30일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던 맥키코리아는 세종시로부터 6월 1일 제조된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6월 1일 생산된 패티만 2,000박스가 넘습니다. 박스당 패티 수는 303개로 60만 개에 달합니다. 맥키코리아는 다음 날 7월 1일 남은 재고가 없다고 세종시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김모 상무가 재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입니다. 10개 매장에서 패티 15박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모 상무는 직원에게 지시해 맥키코리아 측에 재고가 없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재고 담당 직원은 검찰에서 패티 재고와 관련된 메일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가 남아있을 경우 외부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후 맥키코리아는 세종시에 재고가 없다고 허위 보고했고 균이 검출된 사실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상무를 비롯한 맥도날드 직원들은 적용할 제목이 없다는 이유에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미 수차례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탐사플러스 서준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장균이 검출되자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오히려 납품업체 편의를 봐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납품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꾸준히 판매했습니다. 그 양이 2,000톤이 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 공장장 황모 씨의 검찰 진술서입니다. 패티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공식 통보되기 3일 전 2016년 6월 27일 세종시 담당 공무원인 손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패티에 균이 검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려준 겁니다. 당시 황 씨는 손 씨에게 외부에 공표를 안 할 방법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 씨가 회수 대상이 없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맥키코리아는 손 씨가 알려준 대로 재고가 없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손 씨는 맥키코리아 측 보고만 믿고 재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는 검찰 조사 당시 패티 회수 세부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손 씨는 이후 축산물 위생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승진했습니다. 사실 그때 공문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 찜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신뢰라 표현은 그렇지만 그 영업자하고 이제 행정기관 사이에 허술한 관리를 틈타 맥키코리아는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계속 판매했습니다.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송모 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7월 이후에도 독소가 검출된 패티 216만 킬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 이후로 조치가 없었던 거죠? 여기 대해서 뭐 그걸 먹고 아이들이 지금 다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패티를 만들기 위해 해동한 고기를 재냉동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맥키코리아의 생산관리자였던 서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입니다. 식품안전보다는 원료 비용에 대해 더 신경 썼다고 고백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132회에 걸쳐서 277톤을 재냉동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폐기 비용이 부담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탐사플러스 황예린입니다. 3년 전 그날 햄버거를 먹은 아이는 지금도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을 90% 가까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당시 햄버거를 다 먹은 자기 욕심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이들 가족에게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은주 씨는 가족과 맥도날드에 갔던 3년 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살이었던 큰딸은 점심으로 불고기 버거 하나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가 예쁘지 않다며 저녁도 거른 채 잠에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침대에 설사를 해놓고 그냥 모르고 자고 있더라고요. 서둘러 가까운 병원에 갔지만 아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시더니 급신부전이 왔습니다. 이게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에요, 어머니.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 몸 안에 독소가 쌓이는 이른바 햄버거병입니다. 그 후 아이는 아직도 매일 밤 10시간 넘는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에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이를 거부했습니다. 햄버거를 혼자 다 먹어서 그렇지 욕심내면 안 됐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 잘 듣고 약 잘 먹으면 그럼 나이 빼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엄마?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는 햄버거를 먹었던 맥도날드 앞에서, 그리고 올림픽의 열기가 한창 뜨거웠던 평창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맥도날드의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말 이렇게 매일 비극적으로 사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맥도날드는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탐사플러스 최하은입니다. 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지난해 바뀐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요. 1,873명의 평균 재산은 12억 원, 10명 가운데 7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9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오늘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는 1,873명입니다.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 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900만 원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10명 중 7명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 20억 1,6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종전 신고보다 1억 3,6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1억 4,800여만 원 늘어난 54억 7,6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 건물을 25억 7천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이석채 KT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KT의 특혜 채용 의혹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직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출신 인사 등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포함해 9명이 부당하게 채용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KT 본사가 2012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5명을 특혜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KT 홈 고객 부문에서도 별도로 4명이 부정하게 입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KT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혜 입사자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출신 인사의 친인척 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국회의원의 친인척 등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지만 최종 합격 명단에 올라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 중에 전직 국회의원과 같은 성씨가 있는 건 맞다면서 친인척 관계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면서 채용 전반을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석채 회장 이후에 채용 비리가 매우 심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사내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이 브렉시트,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건 똑같긴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자신은 물러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고요. 하원에서는 이 브렉시트와 관련한 대안들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다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영국의 브렉시트는 참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모두 8개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모두 과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는 찬성 160표, 반대 400표로 부결됐습니다. 또 이 밖에 반드시 제2국민투표를 통해서 확정해야 하는 안도 27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또 노딜 브렉시트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EU 탈퇴를 취소하는 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모터쇼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데요. 올해는 지속 가능하고 또 진홍화된 이동혁명이라는 주제로 4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완성차는 21개 브랜드에서 신차 36종을 포함해서 모두 154종을 선보이는데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콘셉트카인 N 퍼포먼스카와 또 지난주 출시한 신형 소나타의 1.6 터보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세계 최초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또 기아차는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를 바탕으로 한 모하비 마스터피스 콘셉트와 또 소형 SUV 기반인 SP 시그니처 컨셉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고요. 또 르노 삼성 자동차는 세계 첫 공개 모델로 XM3 인스파이어를 쇼카로 내세웠는데 르노 삼성이 내년에 신차로 개발해서 수출할 예정인 쿠페형 SUV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벤츠는 더뉴 A클래스 세단과 또 BMW 콘셉트 M8 그란 쿠페 등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됩니다. 네, 끝으로 이 모터쇼의 전시용이나 검사용으로 사용됐던 차량이 판매됐다가 모두 리콜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자체 조사 결과 결함이 발견돼서 자발적으로 4천여 대를 리콜을 하는데요. 이 중에 15개 차종 32대가 전시용이나 검사용으로 쓰였던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행사 출품 전에 수리 이력이 관리되지 않아서 폭스바겐 내부의 차량 생산 표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기 매우 나쁨, 오후 차츰 해소, 그리고 강원 대설주의보인데요. 현재 출근길 공기 상황 무척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한편 오전까지 동해안을 따라 비와 눈 소식 있는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고 7cm가 더 쌓이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여러모로 괴롭습니다. 몸도 마음도 아프다. 애들은 무슨 죄냐? 미세먼지 때문에 놀이터도 못 가고 하며 안타까워하셨고요. 내일은 미세먼지 없게 해달라며 기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영선 의원에 대한 어제 인사청문회는 앞서 전해드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논란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 본인에 대한 공방 때문에도 처음부터 치열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박영선 후보자의 과거 영상을 틀었습니다. 저는 82년도에 MBC에 입사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제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걸 비판한 겁니다. 있는 그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합니다. 근데 왜 지금은 소명을 못 하냐고요? 왜 못하냐? 여당 위원들은 신상을 털기 위한 무리한 자료 요구라고 받아쳤습니다. 40여 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격수로 이름을 날린 박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맞받아쳤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특혜 예약하고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제가 윤한홍 의원님 전립선 안 수술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박 의원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이중국적을 유지하지만 군대는 갈 거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일본에 소유한 아파트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을 당해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 어제 진행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아들의 유학을 위해 7년간 7억 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청문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날카로운 검증을 해야 할 청문위원들이 예비 장관들에게 지역구의 민원을 얘기하는 것도 오래된 관행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 정서상 참 송구스럽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많이 나온 건 사과의 말이었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과거를 지적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낙마왕 또 뭐 저승사자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닐 정도로 후보자 또 배우자 또 자녀들 신상을 아주 탈탈 털었어요. 내로남불의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내로남불이지. 그쪽에서 청문회 할 때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우리 공격해 대고. 지역 민원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 경기도 광주 저희 지역구죠.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도로상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미사 신도시라는 것은 165만 평 보금자리에서 가장 큰 거였어요. 15년도에 지하철을 개통한다고 하다가 18년 한다고 하다가 슈퍼위크라 불린 이번 청문회는 후보도 청문위원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진 못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역량 검증이나 정책 질의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에 집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후보자들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제 인사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요. 또 여성 모독, 의원 폄하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료 요구가 이제 2,252건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145건을 자료 제출 거부했다라는 건데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좀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박영선 후보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그 이른바 청문회 저격수란 별칭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승사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송곳 질문으로 유명했던 이런 의원인데 본인에게 이제 요구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니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이 거셌어요. 근데 보면은
청문회 자료가 대체로 사생활에 관련된 게 많죠. 일단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생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 사생활 검증이 과연 그 이제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생활이냐? 그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생활 자료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의 자료인데 지금 박영선 후보가 주장하는 거는 아까 말씀 여성 폄하로 네. 보일 수 있는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남자 의원에게 역으로 질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박 후보 말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회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본인도 과거에 청문회 위원할 때 일단 청문회 자료가 제출돼야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 저격수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네. 청문회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박영선 의원이 말이죠. 네. 그래서 관심을 모았었는데 뭐 다른 청문회 후보자들과 달리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이제 청문회 후보자 측은 좀 이제 이색적인 면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검찰 개혁, 재벌 개혁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질의를 해왔던 의원이죠. 법안도 많이 제출했고. 근데 어쨌든 뭐 소신 있게 의원들의 지나친 어떤 흠집 내기로 느껴진다면 전 뭐 후보자들이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것과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비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어쨌든 의원들의 질문이 뭐 턱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태도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대체로 보면 뭐 당당히 자기 얘기를 한 건 좋아요. 좋은데 몇 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좀 저건 청문을 받는 태도 측은 조금 좀 과하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몇 개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그렇죠.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김학의 관련 CD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중단을 선포하기까지 그렇죠. 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어제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법사위원장을 했으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당연히 뭐 답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후보자 청문회라는데 왜 갑자기 황교안 청문회가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의원이 질문했으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 했으니까 답변한 건데 어제 전반적인 거 보니까 황교안 대표와 박영선 후보는 완전히 지금 이 얘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그 법사위원장실에서 CD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봤는데 여기서 자신하고 이제 박영선 후보자인데 봤는데 이거는 만약에 임명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턱도 없는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지금 봤는데 보도에서 그리고 장관이 임명된 지 며칠 있다 바로 차관이 임명된 거다. 김학의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니까. 게다가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이 문제는 이 CD가 아주 핵심이잖아요. CD에 나온 영상 그리고 과연 그 영상의 존재를 알았느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어제 이제 청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하더라도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몰랐다고 이렇게 줄곧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7명의 청문회 후보자들 인사청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사과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네. 사과를 하면 그 사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과를 해놓고는 그냥 넘어간다면 그 사과는 의미가 없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뭔가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문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대체로 아마 이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은 일단 청문회 하루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이제 고유 권한인 인사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지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옥석을 좀 가려가지고요. 정말 이거는 뭐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거 정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완전히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넘어가더라도요.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또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일탈이다. 불법이다 이런 것들은 옥석을 가려가지고 사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사과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임명하지 않는 거죠. 임명 철회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후보자 본인이 자신이 이제 청문회 임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스스로가. 그럼 자진 사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니까 7명 후보자들 중에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근데 너무 사과로 일관해요. 그 정도 사과로 일관하면 그거 자격 없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사과를 합니까? 그 정도 잘못했다고 느끼니까 사과한다면 그 사퇴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너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면 좀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문제는 물론 야당이 지나치게 흠집내기로 나온 면도 있어요. 그리고 청문회가 여야 간에 여당은 일방적으로 감싸고 야당은 일방적으로 공격만 하는 이 청문회 문화도 고쳐져야 됩니다만 아무튼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좀 이제 임명을 철회한다든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임명을 안 함으로써 얻는 그런 그 실보다 덕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7명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건 꼼수 중이었는데 그런 거를 만약에 임명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했다면 과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을까? 저는 이래서 이건 전 정부가 좀 크게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이 좀 필요하겠고요. 청문회장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후보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궁금하고요. 또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대체로 거의 다 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2기 내각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낙마하거나 그러면 다른 후보가 들어와도 별 뭐 특별한 재주가 없지 않냐라는 판단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흠결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서 흠결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체로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 같이 가는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맞지 않죠. 돈을 추구하려면 돈만 추구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전 조동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저도 교수입니다만 어떻게 교수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벌어요. 그리고 유학 2명이나 보내고 그렇게 고급차를 주고 저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본인들의 태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앞으로도 여야의 갈등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지역 2곳에서 치러지는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의 세가 강한 창원 성산 그리고 보수 색채가 짙은 통영 고성 유권자 성향이 크게 갈리는 두 지역의 표심을 조익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경남 창원 성산 단일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1.3%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28.5%로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민중당 송석형 후보는 5% 안팎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후보 단일화 효과로 진보 진영의 표심이 여 후보에게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시점이 단일화 발표 직후여서 영향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통영 고성에선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7%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층만 따로 놓고 보면 격차는 15%포인트 이상으로 더 벌어집니다. 통영 고성의 민심은 역대 총선에서 줄곧 한국당 계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를 지자체장에 모두 당선시키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바비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실제 인물과 인형의 닮은 정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심지어 뉴욕 특파원이 전합니다. BTS 멤버 지민의 실제 모습과 그를 본뜬 바비 인형입니다. 언뜻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헤어스타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이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비 인형 제작사로 유명한 미국 완구업체 마텔이 BTS의 인형 컬렉션을 공개하자 소셜미디어상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난 1월 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며칠 전부터 실루엣과 의상 일부를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여왔습니다. 정작 인형들이 공개된 이후 멤버 7명 각각에 대해 닮았다 닮지 않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형의 이목구비보다 헤어스타일이 실물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 팬이 B 인형의 헤어스타일을 실물과 각밖에 수정한 사진을 올려 순식간에 8,000건이 넘는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텔 입장에서는 일단 성공입니다. BTS 인형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팬과 연결 통로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한 셈입니다. 가냘픈 허리에 금발머리 여성 인형 위주로 제작하던 마텔이 한국의 보이그룹 인형을 만든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모바일 기기가 장난감을 대신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려는 마텔의 고민도 느껴집니다. I think it could be a game changer. I think you don't have to look any further, like you guys were talking about, just the stock price as well that's popping on this news. I think that this is just the way forward here for a lot of these companies as they try and figure out almost what the new normal is. BTS 인형들은 올 여름부터 개당 19.99달러, 우리 돈 22,000원 안팎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7살인 소년은 요르단강 서안의 한 난민 캠프에서 의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체포하겠다며 캠프에 들이닥쳤고 충돌 과정에서 소년은 이스라엘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소년은 의료요원임을 알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 당국은 의료요원을 살해한 것은 전쟁 범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예멘에서는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인근의 주유소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데요. 마침 병원엔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몰려있던 때라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공습의 주체는 누구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공격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불은 호텔 레스토랑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건물 안에 있던 약 500명의 사람들이 급히 대피했는데요. 곧바로 작동한 스프링클러 덕분에 초기에 불길을 잡아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터라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박물관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카펠레스 원고 도서 박물관에는 여러 희귀 문서들이 보관돼 있는데요. 권리장전 초안을 비롯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적은 원본 등이 있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요. 희귀 문서들의 피해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연기를 토해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변전소에서 불이 났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큰 폭발음이 들린 뒤 불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불로 일대 지역이 정전되면서 3만여 가구가 갑작스레 어둠에 갇혔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주면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였고 처벌 시효를 2달 남긴 지난 1월에 다시 수사를 해줄 것을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최윤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수사의 핵심 증거는 당시 직원들이 사용한 USB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그중에서도 김경동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USB에 주목했습니다. 수사팀이 김 씨의 USB 8개를 확보한 건 2012년 3월 23일. 그런데 3월 말쯤 USB가 대검 중수부로 넘어갑니다. 이후 수사 중에 7개가 사라졌습니다. 이번 법무부 과거사위 조사에서 당시 수사검사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수사팀이 아닌 대검으로 USB가 넘어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걸로 파악됩니다. 과거사위는 지난 1월 사라진 USB 7개를 찾으라고 하면서 분실된 배경도 신속히 수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권고 2달 만인 지난 25일 관리소홀로 USB를 분실했다,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과거사위에 알려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인 사찰 수사는 이번 주가 지나면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나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지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라진 USB뿐만 아니라 관련한 의혹들은 여전합니다. 이 핵심 인물인 국무총실 과장을 체포하는 게 늦어졌다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검찰 윗선에서 이 체포 시점을 미루려 했다는 당시 수사팀의 증언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어서 강버들 기자입니다. 2012년 3월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진경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사찰 관련 문건이 담긴 노트북을 가져간 것도 이때 알려졌습니다. 이 노트북은 민간인 사찰의 범위와 내용, 청와대에 대한 비밀 보고 라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던 진 전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폭로 이후 보름이 지난 4월 11일 19대 총선 날이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빨리 체포하려 했지만 지휘부가 계속 늦췄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를 미루는 과정에 수사검사가 반발해 사직하겠다고 하자 검찰 수뇌부가 나서 설득에 나섰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 압력이 있었는지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규일 중앙지검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미세먼지가 좀 방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봄이 왔음을 부쩍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봄날의 풍경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존해 있는 미술가 가운데 작품가가 가장 높은 영국 호크니 회고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엔 누군가 막 물에 뛰어든 것 같은 흔적만 보입니다. 이 그림을 비롯해 런던 테이트 미술관 소장 호크니의 작품들이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50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인 영국 고향 마을의 풍경, 작업실에 자기 모습을 담은 사진 드로잉, 피카소에 대한 존경을 담은 석판화까지 133점으로 구성된 아시아 첫 회고전입니다. 지난해 경매에서 예술가의 자화상이 1,019억 원에 낙찰되면서 호크니는 살아있는 미술가 중 가장 높은 작품가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눈이 사진과 다른 점은 뭘까? 82살 화가의 물음이 그대로 화폭에 담겼습니다. 그리기의 즐거움과 본다는 것의 의미를 평생 화두로 삼아온 노란 그림이 가득합니다. 화척기행으로 잘 알려진 김병종 화백이 송화분분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송화가로 흩날리던 고향 남원의 기억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노란 송화가루들이 이동하면서 굉장히 몽롱하고 환상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을 했죠. 소나무의 거친 표면, 분분히 날리는 송화가루가 자아내던 봄날의 아득한 느낌을 그림으로 살렸습니다. 당당한 소나무도 결국 송화가루에서 시작한다는 것. 화가의 눈길은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여자 배구 흥국생명이 12시즌 만에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어제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2위 한국도로공사를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었습니다. 흥국생명이 통합 우승을 달성한 건 2006-2007 시즌 이후 12년 만입니다. 이날 29점을 올리며 팀 우승을 견인한 이재영은 만장일치로 MVP로 뽑혔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가 6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고양 오리온을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의 우위를 다졌습니다. KCC는 어제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오리온과의 원정 경기에서 90대 87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하늘이 부쩍 뿌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충북 지역의 경우 88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 치솟아 있습니다. 오전까지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먼지도 차츰 해소되고 내일은 보통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을 따라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최고 7cm가 더 쌓이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쪽 지역은 곳곳 안개가 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14도,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과 함흥이 10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올해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 밑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재벌 총수가 주주들의 반대로 경영권을 박탈당한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시민단체, 소액 주주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땅콩 회항과 폭행, 배임 횡령 등 조 회장 일가의 수많은 갑질과 경영 비리가 이번 결과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해온 한국 재벌 문화에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이유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거부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동영상 얘기를 하며 임명을 만료했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재판에 오늘부터 현직 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메이 총리가 밝혔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대안들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과반의 지지를 모두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